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막판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것이 시장인데요. 지난주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오히려 금리 인하가 늦춰지겠다 해서 장이 빠질 만도 한데요. 오히려 지표 확인한 이후에 뉴욕 증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주간 단위로는 3주 만에 하락세를 보였고요. 자,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이제 CPI, PPI 등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지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마지막은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이번 주 초는 또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외국인 매도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좀처럼 상승 힘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국내 증시 극심한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연일 화제인데요. 날이 풀리면서 드디어 첫 삽을 뜨고 또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다고 하죠. 네, 기존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에게도 역대급 보상금이 주어졌다고 알려지면서 경매 시장에서도 토지 보상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고 합니다. 경매로 받을 수 있는 토지 보상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하모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강한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뉴욕 증시는 반등해줬습니다. 고용이 튼튼하다는 것이 금리 인하를 억제하는 악재라기보단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순조로운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호재로 인식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해줬습니다. 다우지수가 0.80%, S&P 500이 1.11%, 나스닥은 1.24%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주요 종목들도 보시면 빅7 종목들 중에서 테슬라를 제외하고 대부분 초록불을 켰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83% 상승했고 애플도 0.45%, 엔비디아는 2.45% 상승하면서 반도체주 안에서는 중국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인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해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이상 상승했습니다. 6위부터 10위에 있는 종목들도 좀 살펴볼까요? 메타도 3%대 올라줬고 일라이릴리를 포함한 헬스케어 섹터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테슬라 빨간불 켜고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한데요. 저가 전기차 개발을 포기했다는 소식에 정규장에서는 주가가 3%대 하락했습니다만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간 외에서는 반등해주면서 하락폭을 상쇄시켰습니다. 지난주는 3월 고용보고서를 기다리면서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미 노동부에 따르면 3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30만 3천 건 증가하면서 전문가 전망치인 20만 건은 물론이고 12개월 월평균 증가폭인 21만 3천 건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관련돼서 실업률도 하락하면서 여전히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고용이 튼튼하다는 걸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고용시장 때문에 금리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여력이 뒷받침된다는 사실을 부각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채권 시장은 강한 노동 시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끌어올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에 더 주목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금요일 마감 관련돼서 4.4%대까지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관련돼서 살펴보시면 시장은 6월 금리 인하 베팅을 포기한 모습입니다. 6월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확률이 51% 정도로 높아졌고 7월에 첫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밀린 것과 더불어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도 강력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또 사상 최고 수준을 다시 경신해냈는데요. 금 선물 종가는 1.6% 오른 온스당 2,34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은 통상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질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금뿐만 아니라 최근 은이나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다 함께 상승하는 에브리싱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우려와 국제유가 감산 기조가 유가를 밀어올리면서 국제유가도 상승세 보이고 있죠. 브렌트유 기준으로 전거래일 대비 6% 이상 급등하면서 91달러 선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 선 넘어선 건 지난해 10월 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면서 중동 위기가 고조된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브렌트유는 올해 들어서 17% 이상 급등했고 지난 한 달 동안에만 10% 이상 올랐습니다.
유가 상승세 덕분에 미국 정유 1위 기업이죠. 엑소모빌도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13% 이상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쉐브론은 8%,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13% 올라섰습니다. S&P 500 지수가 이 기간 동안 0.91% 정도 오른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상승률입니다. 미국 주요 정유 기업을 편입하고 있는 ETF죠. 에너지 셀렉트 섹터 SPDR도 11%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고유가 흐름까지 이어지면서 수요 위축 우려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향후 연준의 피복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은 단기적인 고유가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리고 3월 FMC 의사록에 주목하면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중요한 물가 지표에 따라서 6월 첫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꺾이는지 아닌지, 또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등 위험자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위아래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반도체 제국 부활을 꿈꾸는 일본과 대만의 결속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의 제1공장에 이어서 제2공장도 건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모든 정책을 동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저 말뿐이 아닙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TSMC 제1공장에 우리 돈 4조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했는데 새롭게 지어질 제2공장에는 그보다 더 많은 6조 5천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잃어버린 반도체 산업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우리 돈 35조 원에 육박한 지원 예산을 확보했고 TSMC를 일본으로 불러들이는 데 성공한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자국 반도체 드림팀으로 불리는 라피더스에도 우리 돈 5조 2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총 지원 규모는 무려 8조 원을 넘어서는 등 잃어버린 30년 탈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말 사이에 나온 테슬라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해온 저가 전기차 생산 계획을 폐기한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주가가 출렁였는데요. 통신은 지난 2월 테슬라 내부 회의에서 이른바 모델2로 불리는 저가형 전기차 프로젝트 폐기가 결정됐고 머스크가 로보택시에 올인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는데 해당 보도가 나온 직후 머스크는 자신의 SNS 계정에 로이터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에 언급된 무인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의 구체적인 출시일을 알렸는데요. 오는 8월 8일 선보이겠다는 언급에 급락했던 테슬라 주가 시간에 걸려서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전기차 시장에서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테슬라, 본격적인 인공지능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사이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3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AI 인재 영입 전쟁에 쓸 실탄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부진한 상황을 뒤집을 번뜩일 카드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테라 폭락 사태를 불러온 권도영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무효 결정을 내리면서인데요. 앞서 항소법원이 한국행을 확정진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불복하면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 요청했는데 결국 다시 한번 결정을 뒤집고 인도국 결정 권한을 법무부에 넘겼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그간 권 씨의 미국행에 무게를 넣은 만큼 최종적으로 한국보다 경제사범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다시 커졌는데요. 같은 날 권 씨는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미증권 당국은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미국 대표 빅테크들이 역대급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도 문제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여다보죠. 구체적인 숫자부터 먼저 살펴보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메타 5개 기업의 영업 현금 흐름은 우리 돈 645조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장단기 투자금까지 합하면 770조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빅테크들이 축적한 자본이 M&A나 자사주 및 배당 등에서 과잉 지출과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글은 최근 허브스팟 인수를 타진하고 있는데 인수가를 54조 원 이상으로 자사 역대 M&A 중 가장 규모가 컸던 모토로라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인수가가 부풀려지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런 가운데 각국 당국이 빅테크 독점 문제를 정조준하면서 실제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과 배당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지난해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자사주 매입에 썼는데 연구개발 비용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미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애플은 스스로 경쟁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돈이 많아도 문제라니 생각지도 못한 고민이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화제를 모았던 삼성전자의 담정 실적이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삼성전자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지난주 금요일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1%가량 증가한 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는 증권가 컨센서스인 5조 4,756억 원보다 20% 이상 높은데요. 작년 연간 영업이익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전체 매출도 71조 원으로 발표되면서 작년 동기 대비 1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로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5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램에 이어 그동안 부진했던 낸드 플래시 부분도 흑자 전환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런 호실적의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줄줄이 1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는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에서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도체 종목 상승세가 강하진 않았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연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IMT가 21%대 급등했고 QMC는 12% 올랐습니다. 이어서 파도는 8.65% 올랐고 또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원익 IPS가 2% 넘게 상승했습니다. AI 생태계 내에서 유리기판주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에도 수급이 지속적으로 몰리고 있죠. 삼성전기와 SKC 자회사 앱솔릭스 이외에도 커버글라스 공급업체 JNTC가 유리기판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회사 측은 양산 목표 시기를 2027년으로 발표했는데요. JNTC는 이미 독보적인 유리공정 및 코팅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제품 양산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권가에서도 유리기판 테마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죠. KB증권에 이르면 2026년부터 인텔과 엔비디아 등 고성능 컴퓨팅 업체들이 유리기판을 적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금요일장에서도 좋은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JNTC는 유리기판을 개발 중이란 소식에 16% 올랐고 HP테크놀로지도 1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 필옵틱스는 10.05% 오르면서 지난주에만 58% 넘게 뛰었습니다. 이어서 SKC와 YC캠은 각각 5%대, 4%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력 설비주에 이어 이제는 전선주가 뒤따라 상승할 것이라는 업황 회복 전망이 나오면서 전선주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전선주는 변압기 종목에 비해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지만 이제는 수주 소식이 잇따르면서 전선업계 실적 증가세에 주목해볼 만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표 전선업체들의 수주 잔액을 확인해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LS전선과 대한전선의 수주 잔액은 전년 대비 약 48%, 20%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력 사용량도 매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전력 사용량은 작년 대비 2.2% 증가했다면서 2026년까지 연평균 3.4%씩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와 암호화폐 부문의 전력 소비가 2026년까지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력 수요 증가는 곧 전선 수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선주들의 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원전선이 상한가에 거래됐고 대한전선이 12% 뛰었습니다. 이외에도 KB메탈과 가온전선이 7%대 강세 흐름 보였고 또 LS가 4.01% 상승했습니다.
유커뿐만 아니라 일본인 관광객들도 한국을 찾고 있다는 소식에 소비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일본에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연휴가 몰려있는 골든위크가 있는데요. 이 기간에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예약한 해외 여행지가 서울로 꼽혔습니다. 한국행 여행 예약률은 361% 늘어났고 특히 한국 여행지 중에서 제주행 예약이 전년 대비 무려 15배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죠. 아울러 전체 일본 여행객 숫자 자체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행 소비액도 늘어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려 있던 보복 소비 심리와 일본의 임금 인상 그리고 주가 상승이 일본인들의 소비를 뒷받침해준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 여행객들의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11%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이슈의 대표적인 소비주인 화장품주와 카지노주가 주목받았는데요. 먼저 화장품 관련주부터 살펴보면 펌텍코리아는 유럽과 일본에서 글로벌 수주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6.58% 올랐고 또 코리아나와 파마 리서치는 각각 4.63%, 3.37% 상승했습니다. 또 이어서 카지노 관련주의 롯데 관광개발과 GKL은 모두 1%대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이슈 복귀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국내 총선부터 미국의 CPI 발표까지 중요한 일정들이 겹쳐 있는 만큼 즉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비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아쉬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장의 주도주인 삼성전자, 왕의 귀환이 이뤄졌는데 기대했던 10만 전자는커녕 약세를 기록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줬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죠. 그런데 미증시에서 나온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유가와 환율의 상승 등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 보니 호실적이 결국 새로운 뉴스로 해석됐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대형주가 밀리면서 코스피가 1%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1.01% 하락한 2,714선. 코스닥은 조금 더 빠졌습니다. 1.2% 하락한 852선. 코스닥에서는 1,100여 개 종목이 하락하는 전방위적인 약세장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 증권시장에서 양매도가 연출됐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이어졌었는데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외국인 1,167억 원 매도 포지션 잡았습니다. 기관도 4,708억 원 팔자세 나타냈고요. 개인만 홀로 6,158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방향이 포착됐죠. 외국인이 1,113억 원, 기관이 609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여기 역시 개인만 홀로 2,114억 원 매수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시총 10위권 넘어서 20위권까지 모두 퍼렇게 멍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컨센서스를 20%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1% 가까운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SK하이닉스 2.77%, 삼성전자보다 더 크게 빠지면서 종가 18만 2,800원, 반도체 투톱이 지수의 약세를 부추기는 모습이었고요. 그밖에 LG에너지솔루션도 1% 가까운 약세, 기아와 셀트리온도 포스코홀딩스까지 1% 넘는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여기에서는 엔캠 한 종목을 제외하고 9개 종목이 크게 빠졌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살아남은 엔캠, 지난 3월까지 주가가 30% 넘게 추락했다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무려 50% 가까이 폭등하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2.68% 올랐습니다. 한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2% 넘는 하락세 기록했고요.
미국 암학회 개최가 세로뉴스로 작용되면서 헬스케어 테마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HLB가 5.8% 급락, 알테오젠이 3.3%, 셀트리온 제약이 3.47%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HPSP가 3% 넘게,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5% 넘는 약세 기록했고요.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28% 하락했는데, 다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4% 넘는 시세를 내는 등 로봇주 전반적으로 시간의 거래에선 좋았습니다. 환율 보시죠. 이 환율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1,352원 80전, 3일 만에 연고점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이번 주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뜨거운 미국 고용시장이 확인된 만큼 금리 인하가 더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환율이 연고점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에 나온 미국의 이상할 만큼 뜨거운 고용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옅어졌습니다. 매크로 악재의 이번 주 시장은 부담감을 안고 출발할 가능성이 큰데요. 새로운 테마성 이슈도 없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일단 지금 잘 가는 종목들에 집중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유리기판 테마에 주목했습니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은 표면이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MLCC를 하나의 기판에 탑재해서 패키징할 때 중간 기판인 실리콘 인터포저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되면 패키징이 두꺼워지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실리콘 인터포저 생략이 가능한 게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데요. SKC가 2025년에 그리고 삼성전기가 2026년에 양산할 계획입니다. 유리기판 제작에 필요한 장비 기업으로는 필옵틱스와 주성 엔지니어링, 캠트로닉스 등이 있고요. 또 소재와 부품 장비 쪽에서는 YC캠과 ISC 등이 해당됩니다. 지난주 유리기판 테마에서 시세가 나온 만큼 조금 주가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성장성이 큰 기술이니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반도체가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현재 전력 수요는 많고 인프라는 노후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신규 설치 수요가 늘어난 상황인데요. 삼성증권은 이와 연가된 원전 쪽, 변압기 그리고 전선 테마까지도 주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 체크하시죠.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수요일 하루 쉬어갑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장의 새로운 변수가 되겠는데요.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밸류업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요일 밤에 미국의 3월 CPI, 그리고 목요일엔 3월 FOMC 의사록, 중국의 CPI와 PPI가 나오고 또 밤에는 유럽 중앙은행 ECB의 기준금리도 결정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워낙 탄탄한 상황에서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그러들지 아니면 다시 커질지 이런 부분이 우리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바이오학회나 방산 이슈, 그리고 게임 신작 출시 등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매크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관망세가 이어지다가 수요일을 기점으로 시장이 방향을 잡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내 그리고 대외 변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친구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셔도 또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이제 지난주 뉴욕 증시가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만 또 최근에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그런 우려, 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물가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시장이 어떤 방향을 잡을지 좀 주목이 되네요. 네, 시장이 어떤 방향을 네.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싶어하는지는 지난 주말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떤 시장의 독해법으로 따지자면은 고용 지표는 너무 좋았고, 그렇게 된다면은 뉴욕 증시는 조금 움찔했어야 되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늘 익숙한 흐름을 보이다가 금방 또 이렇게 장이 열리니까 미국 장 그냥 감아 올리더라고요. 주요 지수나 그리고 아주 크리티컬한 레벨에 다 와 있던 그 M7 비롯한 주요 종목들이 예를 들면 테슬라 160불 같은 레벨. 또 반도체 관련주들 네. 다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 지켜줘야 할 레벨들에서 승부가 당장은 안 무너지는 쪽으로 났다. 네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좀 2분기 시작한 한 주 동안의 흐름 가운데서 이렇게 시사하는 바를 한번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오늘 송 대표님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디멘전 투자자문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분기 시작하고 나서 한번 성적표부터 한번 볼까요, 대표님? 그러면 개괄적으로 큰 그림이 보일 것 같은데. 성적표를 하시면 세계 증시. 증시. 예. 사실 이제 앞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다행스럽게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내내 빠지다가 좀 반등을 보여서 다행스럽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날 일어난 일들만 놓고 보면 해석이 참 어렵다. 어렵다. 왜냐면 주시장은 잘 말씀 좀 뜨거웠던 그런 고용 시장을 잘 해소를 해줬는데 네. 문제는 금리는 올라가서 채권 시장은 빠지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갔는데 금 가격이 올라갔어요. 네. 네. 그리고 유가도 올라가고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채권만 빠지고 채권 가격만 빠지고 나머지들이 다 올라가는 좀 이런 표현 좀 희한한 시장. 이게 소위 논리적으로는 연결이 서로 안 되는. 시장 상호 간의 어떤 상관관계적인 설명이 좀 힘들어졌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이번 주 한 주를 좀 더 말씀 주신 대로 방향이 잡히는 것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이번 주 금요일에는 미국의 이제 은행주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네네. 시작되죠. 네. 또 지난주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아쉬운 왕의 귀환 정확히 예. 좋은 표현이신 것 같은데 근데 워낙 이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네. 이제 기대감은 있는데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주에도 한 2% 빠졌고 한 달 동안도 한 3% 이하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빗바래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실적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호실적이 올해도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좀 잘 끌고 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 주를 좀 시작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주말에 발표된 그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보면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단 말이죠. 이러면 이럴수록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적어도 매파의 손을 좀 더 들어주고 예. 비둘기파한테 그 힘을 빼는 그런 숫자가 나온 것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 파월이 저번에 그 뉴욕 타임스 기자가 질문했을 때 고용시장 뜨거워지면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네네. 저번 회의에서 있었고, FMC 때. 네, 근데 네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고용 지표가 뜨겁게 나온다고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물가에 좀 더 집중하고 고용은 후행적인 걸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일반적인 숫자들은 지난주에 다 보셨을 거라서 제가 재미있는 차트를 갖고 온 게 뭐냐면 짙은 파란색 선이 시장에서 예상한 비농업 고용 신규 일자리고요. 하늘색 막대가 실제치입니다. 보시면은 지난 2년간
짙은 파란색보다 하늘색이 항상 대체로 다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가만 보면 그러네요. 다 높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지난주만 마치 3월 한 달이 20만 예상했는데 30만 나와서 우와 이게 뭐가 바뀌었나? 그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는 되게 보수적으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실제는 엄청 좋게 나오는 그런 게 지난 2년간 지속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트렌드에서는 고용 지표가 되게 좋은데 저번 숫자만으로 시장이 갑자기 뭐 크게 변했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굳이 없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안에를 뜯어보면 임시직, 우리로 따지면 이제 알바죠, 알바. 예. 알바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정규직은 사실은 좀 줄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고용의 질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걸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연준 입장에서 저걸로 어떠한 자신의 방향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적어도 지금까지 분석가들의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비노동급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자리를 예상하는 네. 추정하는 것들이 여러 방식이 있는데 네. 일단은 당신 이번에 소위 그러니까 서베이라고 그랬죠. 설문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농업 급여는 주로 기업 쪽에서 신규로 얼마나 일자리가 찍혔는지 새롭게 이제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소위 농장에서 비노동 급여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비농업 급여입니다. 그렇죠. 비농업 급여죠. 예, 제가 잘못 썼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석에 좀 혼란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여쭤본 죄송합니다. 거예요. 이게 제가 비농업인데 네. 정말 네. 잘 쓰. 네. 비농업 급여인데 네. 그래서 비농업 급여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는 농업을 제외하면 농장은 워낙 변동이 그렇죠, 심해서 예. 그걸 제외한 나머지에서 신규 일자리가 늘 기존 거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연준이 이것 때문에 적어도 이제 급격한 변화를 그런 정책에서 그럴 가능성은 지금까지는 좀 낮아 보인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을 그러니까 것 주말에 같습니다. 나온 지표 자체가 비농업 부문의 고용 지표인데. 네, 제가 예. 실수했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고용시장 자체가 보면 지금 석 달 연속 평균 증가폭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 주에 보게 되면 이제 3월달 CPI, PPI 발표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물가, 인플레이션도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진짜 어쩌면 올해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시장 해석도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좀 물러서는 것 같습니다.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제 50% 언저리까지 내려왔어요.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7월 뭐 그 이후로 좀 밀릴 확률도 있고 굴습이나 뭐 지금 각종 매파들은 올해 없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고 한 두 번 얘기했다는 사람이 한 번은 줄어들기도 하고 전반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마 거기에서 일종의 이제 굳이 굿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제가 또 새로운 차트를 갖고 왔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 지표라는 거는 후행적인 건데 네. 이것이 2분기 이후로 우리가 볼 수치들은 생각보다는 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걸 보는 게 미국의 소위 전미 자영업 자 협회에서 매번 발표를 합니다. 매달. 예. 앞으로 우리가 채용을 더 많이 할 거냐 적게 할 거냐 채용 의도들을 발표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먼저 4개월 정도 앞서서 지금 그 소위 녹색선이 지금 아래로 좀 뚫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자영업자들이 소위 이제 작은 맘앤팝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 이제 앞으로 채용을 좀 줄일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미 이제 잡히고 있고요. 네네. 이거를 4개월 후행하면서 시차를 두고 아까 우리가 봤던 비농업 급여가 비노동이 아니고 네. 비농업 급여가 지금 따라갔는데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크리티컬한 시점에 좀 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지금 상황은 되게 고용 시장이 되게 단단하고 좋은 것 같지만 지금 앞으로 나타날 숫자들이 그 녹색선을 따라 흘러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연준의 한테는 조금 더 여유를 줄 수 있는 노동시장이 고용시장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연준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 공격적인 코멘트를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다만 사실은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I 수요일 날 발표가 될 때 어떻게 나오냐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더 보는 건 이따 우리가 얘기했지만 유가입니다, 사실은. 유가, 예. 왜냐하면 유가가 지금 중동발 전쟁 확산 우려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빠르게 지금 튀어오르고 있잖아요. 브렌트유가 90달러를 이제 넘어섰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잊어먹고 있지만 중동에서는 지금 이슬람 국가들은 라마단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이제 내일이면 이제 라마단이 4월 끝이 10일 납니다. 정도면 끝난다고 알고 있는데. 4월 9일입니다. 9일 날 끝나요. 네, 내일 내일입니다. 끝나요? 내일. 그러니까 내일 저녁 정도면은 이제 유럽 기준이니까 다 끝날 거면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란이 어떻게 나오냐가 상당히 좀 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수요일 날 CPI도 중요하지만 중동에서의 어떤 변화, 흐름, 라마단 이후에 이란의 그러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냐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WTI보다 앞서서 브렌트가 급격하게 위로 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해석이 되게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래저래 뭐 사실 뭐 악재로 여길 만한 어떤 지표들이나 또 연중 관계자들의 발언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적지 않은데 시장은 어쨌거나 금년 들어서 잘 가고 있고 다만 이제 유럽 쪽이 이제 미국 고용 지표 이후에 뉴욕장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최근 들어서 유럽 잘 나가던 유럽이 지수 상승폭은 미국보다 낮습니다. 어지간한 유럽들이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일본도 살짝 이제 꺾이려고 하는데 니케이는 지금 금년 들어서 벌써 뭐 16.5% 지수 자체가 뭐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정도의 어떤 상승률을 보였으니 거기 비하면 우리가 코스피 2.2%, 코스닥 뭐 0.66%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상방으로 오히려 더 포텐셜이 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다른 데는 많이 갔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키 맞추기 내지는 좀 소외됐던 쪽으로 좀 자금이 쏠린다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시장은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4월 아닌가 싶기도 한데. 결국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삼성전자가 중요하다. 네네, 삼성전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말씀 주신 김에 지난 한 주의 그런 그 글로벌 증시를 같이 평가를 해보면 확실하게 말씀 주신 대로 홍콩 증시가 지난주에는 좀 확실히 좀 나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낮다 해봐도 이제 그러니까 주간 기준으로 한 1.1% 정도 오른 것이고 지금 제가 붉은색線으로 이게 이제 주간입니다. 이게 지난주 좋기는 중국이 좋았네요. 네, 홍콩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워낙 연초에 헤맸다가 중국이 좀 버텨줬고 홍콩이 좀 버텨줬고 반면에 맨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연초에 가장 잘했었던 그러니까 지금 그 녹색선이 이제 상대적으로 연초 이후의 성적인데 일본이 사실은 제일 많이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유럽들도 그 사이 좋았던 이탈리아, 뭐 독일, 뭐 전반적으로 프랑스 전반적으로 다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양세가 나타났고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뭐 상대적으로는 그냥 보합에서 조금 더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정도 수준. 그리고 대만하고 네덜란드가 생각보다 좋았는데 이거는 반도체 쪽에 좀 집중돼 있는 그런 나라들이 생각보다는 좀 잘 버텨준 그런 정도로 해석이 전반적으로 되는. 그래서 지난주 한 주는 확실히 좀 숨고르게 하는 쉬어가는 한 주가 됐었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실적 시즌에 매크로 변수의 그러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실적이 발표되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소화해 나갈 거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확실히 중국의 경제 지표들 대표적으로 이제 PMI 제조업 지수들이 좋아졌죠. 이런 것들이 확실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 중국 제조업 PMI가 50을 넘어섰는데 이게 6개월 만에 확장 국면이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의 제조업 그러니까 공급자 구매 지수 이제 다 이번 달이 지난달보다 더 좋았니 나빴니?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니? 줄어들 것 같니? 이제 그래서 50이 넘으면 확장, 줄어들면 수축 국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50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차이신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민간에서 이거는 추정하는 거죠. 이게 중국 차이신 지표가 붉은색 선인데 이거는 이미 5개월째 계속 확장 국면을 보였는데 의외로 항상 우리가 인플레 됐다고 생각했던 공식 지표, 이거는 이제 중국의 소위 공기업들이 많이 포함된 대기업들 위주의 그런 지수거든요. 이게 드디어 지난달에 지금
그러니까 확장 국면으로 치고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좀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 사이 중국에 대한 불신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 양회 전에도 막 전인대 지나는데도 중국이 정말 돈을 푸는 거 맞아? 제대로 푸는 거 맞아?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 효과들이 분명 이 PMI가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아 효과가 있긴 있구나라는 것들을 표현해 줬기 때문에 지난주 한 주간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다 빠지는 가운데서도 홍콩을 비롯한 중국 증시가 그 플러스권을 냈던 것이 이제 저기에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중국 안에서 숫자들이 지금 PMI 자체는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산출 가격이나 투입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직은 저쪽이 그 소위 디플레이션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헤드라인 넘버는 좋은데 지금 여전히 좀 아래쪽에 그러니까 소위 수면 아래에는 좀 여전히 좀 그 고생스러운 숫자들이 있어서 중국의 재정 부양책이 얼마나 좀 더 강력하게 나오느냐 예. 아직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잡히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에 어쨌든 기대감을 좀 더 끌어올리는 그러한 지표 공식 PMI가 플러스로 50 이상으로 나왔다는 거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 차이신하고 이제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공식 그 PMI 저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고백한데 작년에 보면 저 까만색 선이 더 아래쪽에 그것도 50 아래 수축 국면에서 오래 머물렀지 않습니까? 저걸 보면서 제가 좀 그동안 너무 중국 지표 갖고 험한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믿네 못 믿네 뭐 손을 타네 어쩌네 했는데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조차도 저렇게 우리는 수축 국면이에요라고 차이신 수치보다도 낮아요라고 했는 거 보면은 막 인정해주고 저기도 네. 나름대로 그냥 만들어낸 숫자는 아니다 조사는 한다 싶은 생각이고 그리고 50으로 돌아서니까 저거는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굳이 과소평가할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게 또 시장이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꼭 필요한 전 필요하죠. 세계적으로.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출 경기가 지금 1, 2월 달에 좋아지고 네. 사실 그다음에 중국의 지금 제조업 지표가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입장, 수출로 먹고 사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반가운 수치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중국이란 나라는 여러 가지 감정을 갖다가 유발해요 보면은 너무 힘들고 뭐 깔아앉으면 우리도 같이 괴로워지니까 안 그랬으면 싶은데 또 치고 나올 때는 또 갑자기 겁이 나기도 하고 비아디 저렇게 막 자동차 판매 뭐 전기차 판매할 것 없이 저렇게 테슬라를 제낀다거나 그 샤오미가 저는 자율주행 단 자동차를 만들어낼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네. 물론 자꾸 사고가 납니다만 네네네. 이 또 화웨이가 또 3번 접는 폰 나온다면서요. 그렇겠죠. 3번 접는 거는 삼성전자보다 빠른데 물론 이제 그 품질의 문제하고 이제 상업성의 문제는 이제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나라가 노는 것 같아도 놀진 않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그래도 좀 잠재적인 변수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부동산 리스크는 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예. 예. 당연히 이제 왜냐하면 중국의 GDP의 30%가 다 그쪽에서 나오는 네네네. 거였기 때문에 중국 도민이 뼈를 깎는 사실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부동산을 누르고 예. 제조업 기반에 지금 투자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것이 성공을 중국이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많이 어려워지면 이제는 워낙 규모가 G2지 않습니까? 커졌기 네. 때문에 네. 이것이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2014년, 15년도에 상당히 중국이 한번 고생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만일 중국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잘 해결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된다.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저기 옐런 장관이 지금 중국 방문했다고 지난주 뭐 뉴스가 나왔는데 특별하게 뭐 들리는 소식은 없나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뭐랄까 선명성 경쟁을 하루 지금 간 거라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사실은 과잉 생산
제조 능력에 예, 예. 대해서 뭐라고 하려고 간 거다라고 네, 해석하는데 네. 그게 사실 해결이 되겠습니까? 남의 나라인데. 그래서 그래서 미국이 그런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 줄이겠습니다 할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대선을 앞두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일종의 이제 민주당 대표로서 일종의 가서 사실은 선거 운동을 하러 간 거다라고 저는 개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뭐 1분기가 지났고 2분기 시작이 됐는데 사실 연초 이후에 일본 증시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4만 선을 넘어서고 34년 만에 최고치. 그런데 3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한 3월 22일이죠. 4만 천 찍고 나서는 조금 숨 고르는 모습이고 오히려 최근에 뭐 항생 쪽이 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는 그 업종 로테이션, 네. 그러니까 그 섹터 로테이션, 예. 그러니까 업종의 순환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시장의 약간 순환매 뭐 그런 것이 혹시 일어나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래 우리나라가 좀 더 좋아질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기대를 분명 하고 있는데 다만 걱정은 환이에요, 사실은. 환율. 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난주가 해석하기 되게 어렵다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금리가 일주일을 뭐냐 한 달도 계속 사실은 연초 이후에도 금리가 계속 좀 오르고 있거든요. 오르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 시장 금리 제가 차트를 5번에 장표에다가 갖고 왔는데 미국 주도로 지난 한 달간 보면 사실은 그 스위스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금리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미국은 다시 4.4를 찍었고요. 어제 보니까 지금 오늘도 좀 다시 올라가고 예. 있던데 그다음에 뭐 어디든 지금 캐나다, 프랑스, 일본, 스웨덴 뭐 모든 거 할 거 없이 스위스 정도 스위스는 워낙 낮은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지금 그 기준금리를 낮췄지 않습니까? 네. 그거 효과를 제하고 나면 전반적으로는 금리가 다 우상향하고 있다. 아. 그런 것이 좀 걱정스러운 거고요. 근데 미국 금리가 가장 빠르게 더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강달러가 좀 지속되고 그러게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차트에 제가 갖고 온 것이 보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연초 이후에 사실은 올해 시장의 기대는 달러 인덱스가 약해되면서 달러 약세 그래서 나머지 신흥국이 좀 좋아지는 미국을 제한 나머지들이 좋아지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달러는 오히려 지금 강달러로 지금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중국 위안화 유로 정도 되고 지금 저 밑에 보면 스위스 프랑이나 일본 옌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웠던 그런 나라들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막 탈피한 일본 뭐 이런 데들은 여전히 맥을 못 치고 지금 약세를 지금 기록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강달러가 지속되는데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나머지 국가로 지금 가는 그런 그림. 미 강하게 그려지지 못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 좀 더 수혜를 보려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탈미국 나머지 국가들한테 자금이 흐름이 빠지려면 일단 달러의 강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뭔가 좀 미 연준 입장에서 좀 금리가 내려간다라던가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져야 맞습니다. 강달러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결국은 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달러 강세는 지속되는 거. 이것이 이제 일종의 나머지 나라들의 상당히 그런 골치 아픈 중앙은행들의 문제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 유가 흐름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고조되면서 뭐 브렌트는 이미 $90를 넘어섰고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가격도 지금 최근에 보니까 한 6거래일 연속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인플레이션 자극할 수 있는 요소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는 건 걱정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유가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그걸 정제해서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닐 때 거기다 휘발유 넣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7번 차트를 제가 브렌트유랑 미국의 휘발유 선물가를 같이 그린 차트를 갖고 왔는데 검정선이 이제 브렌트유고요. 이게 이제 $90를 좀 넘어섰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런데 더 의미가 있는 건 미국의 휘발유 선물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붉은색 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지금 그 2022년 저 때 급등했을 때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 같이 급등을 했다가 그 이후부터 보면 차트를 보시면 그러니까 브렌트유 빠지는 것만큼 휘발유 선물가가 빠지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보시면 그 이유가 뭐냐면 유가 원유를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소위 그 우리나라 따지면 뭐 SK 이노베이션이니 뭐 GS 칼텍스나 이런 데 가서 정제 공장에서
결국은 정제를 해갖고 거기서 디젤도 뽑고 휘발유도 뽑고 이래서 이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는 이 휘발유 안 쓰고, 네. 그러니까 소위 그 화석 연료 안 쓰고 다 전기차로 간다고 하니까 이 공장들을 증설을 하거나 개보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의 정제 능력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대신해주고 있었냐면 러시아가 해주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러시아 전쟁 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로부터 디젤, 휘발유 수입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보신 대로 휘발유 가격이 그러니까 원유 가격 움직임보다 좀 더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붉은색 선이 브렌트유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잘 안 떨어지는 모습이 여기에 있다. 그다음에 제가 전에 지나가는 마다 한마디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출퇴근 거리가 늘어났어요. 그렇다면서요. 다 예. 외곽으로 빠졌다면서요. 맞습니다. 특히 예. 잘 사시는 분일수록 더 멀리 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거의 2.7배, 한 3배 늘어났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악시오스 거기에서 발표된 이제 서베이 자료인데 제가 이제 계산을 지금 마일로 계산하면 좀 헷갈리실 것 같아고 요거를 좀 킬로미터로 제가 환산을 해봤는데 코로나 직전에는 평균적인 출퇴근 거리가 16km 정도 우리나라로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43km 정도. 그래서 거의 2.7배,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아, 그러네요. 지금 보시면은 우측으로 보시면은 거의 그 25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연소득이 한 3억 되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거의 66km. 이거 출퇴근하면 100km가 넘는데 어떻게 예. 출퇴근하시나 싶은데 예. 어쨌든 저런 분들이 엄청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휘발유가가 올라갈 때 물론 뭐 연봉 3억이 넘는 분들이야 휘발유가 올라도 뭐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어쨌든 중간 이하 쪽은 분명 영향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를 다시 자극할 수 있어서 결국은 휘발유 가격의 향방이 어찌 보면 올해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고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제가 라바단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가의 향방이 앞으로 전반적인 매크로 방향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가 0.4% 상승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2,725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 지수는 87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로는 85,600원, SK하이닉스는 1.4% 하락, 0.3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2,1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이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9,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가 1%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228,000원이고요. 기아는 0.38% 하락이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04,600원. 셀트리온이 0.4%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호가 176,700원이죠. 포스코홀딩스가 0.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91,000원. 네이버가 0.4%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194,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3% 약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235,500원, 에코프로가 5%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21,000원이고요. HLB는 보합 예상됩니다. 알테오젠이 0.6% 떨어질 걸로 보이고 이 가운데 엔캠이 5%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362,000원. HPSP가 지금 1% 하락이 예상되고요. 46,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리노공업이 0.9%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264,500원. 셀트리온지약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4%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예상 체결가 184,900원이고 이오테크닉스도 5% 강세가 예상되죠. 호가는 259,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뭐 그 밖에 섹터로 봤을 때는 오늘 또 금융주 강세가 좀 예상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번 주 미국 쪽에서는 금융주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 지금 호가에서는 KB금융이 2% 강세가 예상되고 신한지주도 1% 상승 예상됩니다. 그 밖에 하나금융지주도 0.5%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오늘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좀 상승이 예상되고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섹터, 사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올랐고 그런 측면에서도 또 반도체 섹터가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지금 뭐 동시효과 분위기로 봐서도 반도체는 계속 가고 네. 그게 지수를 갖다가 어느 정도 받치거나 견인하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다 가지는 않는 그렇죠. 뭐 그런 장이 또 예상되는데 환율하고 금리도 뭐 송 대표님도 자꾸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저 송 대표님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아주 뭐랄까요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거 전고점도 가능해 보입니다. 우리 2022년에 봤다면 9만 원대도 한번 가능하고 심지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 이제 갑자기 이제 유튜브 썸네일에서 이러다 11만 전자 뭐 이런 제목도 나와요.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또 현상이긴 한데 외국인들이 좀 뭔가 이 작심을 한 느낌은 안 드세요? 이번 기회에 아예 삼성전자의 그 레벨 자체를 한 단계 올려버리는 그러니 이제 밀리더라도 얼마라고 하는 그 바닥이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네. 습성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AI 흐름에서 잘 탔던 분들은 상관없겠는데 일단 못 탔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제일 못 갔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마지막 막차를 탄 거죠 한마디로 AI 흐름을 막차를 탄 거고 보여진 게 AI 서버에 꼭 그 엔비디아의 GPU와 SK 하이닉스의 HBM만 필요한 게 아니고 고대역폭 메모리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낸드도 필요하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낸드 가격이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PC나 노트북용으로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I 서버용으로 많이 늘어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삼성전자도 AI 수혜주가 되겠구나라는 것. 근데 주가가 많이 못 올랐네. 그러면 이제는 삼성전자를 마지막으로 한번 AI 수혜주로 한번 베팅을 해보자라는 그런 컨센서스는 충분히 모일 수 있고요.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롱숏 측면에서는 충분히 많이 오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이제는 이익 실현을 하고 그 사이 못 오른 삼성전자를 사자는 그러한 플레이북들이 좀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일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는 밸류에이션도 그러니까 아직은 좀 충분히 들어갈 만한 진입할 만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존 낸드 프레시가 올라가는 그러한 긍정적인 흐름 마지막으로 만에 여기다 하나 더 엔비디아의 그러한 차세대 HBM에 채택이 된다면 솔직히 이제 돼봐야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쪽으로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면 그럼 삼성전자의 레벨업은 분명 가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기대감만으로 그다음에 상대적으로는 저렴하기 때문에 소위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래서 제가 실적이 좋아지고 지난주에 좀 아쉬웠긴 했지만 아직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미리 실망하거나 발을 뺄 그런 상황은 분명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그걸 갖다가 그 외국인들이 매수한 그 물량들이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쪽이었다고 보는데 우리 국내 기관들은 어땠나요? 대표님 보시기에. 그것도 뭐 삼성전자를 갖다가 뭐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이번에 삼성전자 좀 못 담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실적 시즌 이번에 지나가면서 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미 사실 실적 발표가 이미 났잖아요 숫자가. 그리고 남들과 이제 키높이 빈명할 테고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밸류에이션 갭 메우기라 보통 합니다. 밸류에이션 갭 메우기. 왜냐하면 SK 그 하이닉스는 PBR 지금 2.1배, 2.2배로 과거 최고점을 지금 뚫고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밸류에이션만 보면 사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오로지 실적 개선만으로만 사야 되는 상황이고 반면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 갭,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멀티플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두 마리 예.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해외 투자자든 국내 기관 투자자든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국면에는 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앞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뭔가 순환매 로테이션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섹터를 봤을 때 최근에 보면은 뭐 유가 상승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너지 섹터가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제가 2월 말 정도부터 계속 IT 투자가 부담스러우시면 에너지로 가셔라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이후로 지금 한 달 반 정도 실적 흐름은 확실히 에너지로 몰려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 9번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에너지가 지난 한 달, 일주일 모두 최상위권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 에너지는 신재생 쪽이 아니라 전통적인 아까 앞에서도 뉴스 브리핑할 때 엑소모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결국은 전반적으로는 그 유가 흐름이 좋고 워낙 상대적으로는 밸류에이션 싸고 그다음에 그 주주 환원 좋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업종이 지금 이 확실히 업종 얘기 개장하고 조금 더 네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8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막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고 특히 나스닥, S&P 500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고용 지표도 굉장히 뜨거웠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후퇴하고는 있습니다만 시장 자체는 지금 상승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고 이번 주에 3월 달 CPI 그리고 P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3월 FOMC 회의록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강보합 출발입니다. 각각 2,718포인트, 코스닥 87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흐름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오늘 0.7% 올라갑니다. 85,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4% 상승합니다. 183,6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1.4% 떨어집니다. 375,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 내림세입니다. 807,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올라갑니다. 69,700원이고요. 현대차가 1% 상승합니다. 228,000원이고요. 기아가 0.2% 상승합니다. 105,300원. 셀트리온은 약보합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8% 떨어집니다. 391,000원이고요. 네이버가 0.47% 하락하면서 19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뱀이 3%대 하락입니다. 233,000원이고요. 에코프로가 6% 넘게 떨어집니다. 512,000원. 그리고 HLB는 2.9% 강세입니다. 88,600원이고요. 알테오젠이 1.2% 올라갑니다. 163,000원이고요. 엔캠이 11% 넘게 급등합니다. 지금 38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PSP가 0.1% 강보합으로 46,750원, 리노공업은 0.38% 떨어집니다. 261,0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이 소폭 상승합니다. 94,8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 강세입니다. 183,200원, 이오테크닉스가 1% 상승하면서 24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지수 흐름은 약보합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오늘도 강세입니다. 지금 캠트로닉스가 17% 급등하면서 36,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C도 3.6% 강세입니다. 14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필옵틱스도 4% 강세입니다. 지금 34,100원 선이고요. 그밖에 YC캠도 0.3% 상승합니다. 자, 오늘 유리기판에서의 대장주는 캠트로닉스네요. 지금 상승률을 봤을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 말고는 오늘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카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갑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17% 급등합니다. 2,590원, 2,600원까지 올라가고요. 모트렉스도 지금 3.9% 강세입니다.
13,450원, 라닉스도 지금 7.9% 강세 3,990원이고요. 인포뱅크도 강세고요. DY도 2% 상승합니다. 그밖에 LG 이노텍도 2.8% 강세 보여주면서 20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지금 빠르게 좀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유로모픽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떨어진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대 내림세고 그밖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에이지랜드도 좀 1% 하락 흐름 보여집니다. 그동안 좀 단기 올랐던 종목들 쪽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관건은 이런 섹터 쪽에서 얼마나 대기 매수 수요가 있는지가 또 하단을 지지해주는지 여부를 좀 결정할 것 같고요. 이런 흐름도 좀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좀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각각 267억 원, 588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82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521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8억 원, 19억 원 매도 우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달러 환율은 60전 하락한 1,352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지금 보니까 시장 자체는 일단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보자라는 심리도 있는 것 같고 와, 정말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이어지네요. 그러네요. 예. 변동성 걸어두면 진짜 변동성 같습니다. 네네. 대표님 보시기에는 우리 주말 뉴욕장을 갖다가 제대로 반영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좀 최근에 보는데 국내 증시가 오히려 한 발 더 빠른 느낌도 들고요. 원래는 우리나라 늘 더 빨랐어요. 원래. 예. 예. 시간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민감하고요. 왜냐하면 한국 시장에서 저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옛날에 같이 만나보면 네. 한국 시장을 미리 선행 지표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규모는 작지만 없는 게 없는 업종이 없는 게 없는 네. 나라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들 소위 전 세계적으로 탑 티어에서 경쟁을 하는 기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바로미터 또는 선행 지표 그런 성격들이 강해서 한국 시장이 또 상대적으로는 입출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한국 시장을 상당히 잘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잘 활용한 측면이 있다. 앞서 업종 로테이션 말씀 주셨잖아요. 그거 얘기 좀 더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가가 이렇게 강세가 있고 상대적으로 모델란 에너지 업종, 사실 이제 유틸리티도 이제 일부는 좀 끌어올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사이에 재미없었던 업종들이 좀 강세로 오고 있고 반면에 지금 부동산은 확실히 좀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근데 이유는 금리가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의 이자 연체율 이것이 지금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미국의 이제 리츠나 이런 것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금리도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내려가면서 이제 리츠 너무 싼 거 아니냐 했는데 네. 예상되는 이자 수입이 줄어들면은 완전히 그림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쪽이 좀 상대적으로는 고생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시차를 두고는 좀 따라가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차트를 열어보시면 우리나라도 좀 미미하긴 하지만 맨 왼쪽에 보시면 에너지 업종이 예. 주간 단위로 또 월간 단위로 플러스를 내면서 상당히 저기 1등 지난주에는 1등 업종이 됐고요. IT는 이제 삼성전자가 버텨주면서 사실은 플러스를 좀 잘 냈고 아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좀 달리 반면에 우리 미국에서는 소재가 괜찮은데 워낙 요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소재가 좀 상당히 헤매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성 종목들을 찾아봤더니 네. 메이저 종목들이 다 대부분 2차 전지 관련주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은 소재지만 예. 사실은 내용은 사실 거의 2차 전지 전기 자동차와 연동돼 있는 연결돼 있는 업종이라고 보셔야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미국 업종을 자꾸 보여드리는데 그거를 이름만 갖다 그때 보시면 안 되고 그 안에 실제로 구성 종목들이 뭐가 올라가서 지수가 올라간지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나라 투자에 연결을 해 보시면 이게 대체로 시차를 두고 미국을 많이 따라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관심을 충분히 가져와 볼 만하시다. 이런 방식은 개인 투자자들은 말씀드립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환율이 자꾸 오른 거 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께서는 뭐 우리 원화만의 약세라면은 좀 걱정스럽겠으나 전반적인 달러 강세 와중에 환율 상승이다. 뭐 이런 어떤 진단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또 제가 듣기에는 약간 이 에너지 가격 상승이나 원자재 상승이나 금리 상승 그리고 달러 강세 지난주보다는 약간 경계감이 높아진 듯한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금 가격이 올라간 것에 제가 주목을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지금 정도면 금 가격이 사실은 실질 금리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실질금리. 네. 금 가격이 내려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금에 대한 과매수 신호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예. 금 가격이 너무 급하게 빨리 올랐다. 그런데 실제로는 미국에서의 리테일, 소위 ETF, 금 ETF에서는 자금이 많이 빠져나왔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뚫는 것에 있어서 이거 뭔가 이게 주는 신호가 있지 않느냐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차트 11분을 열어봐 주시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금 가격은 뭐하고 가장 같이 움직이냐면 미국의 10년물 금리의 실질 금리의 역계열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실질 금리가 내려가면 떨어지면 금 가격이 올라가고요. 이게 지금 하늘색 선이 금 가격이고 짙은 파란색 선이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의 실질 금리를 역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제 좌측 계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0여 년간 거의 똑같이 움직이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분기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분기가 많이 된 것의 큰 원인으로 한번 보면 첫 번째로는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중앙은행들이 소위 리저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유고의 그 구성 요소 중에 금 비중을 엄청 늘렸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금을 많이 샀다, 중앙은행들이. 두 번째로는 중국과 인도 이런 나라들이 금을 많이 샀습니다. 리테일 고객들이.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이 끌어올렸는데 그래도 그렇지 지금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좀 벌어졌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이야기로는 이거는 소위 테일 리스크, 꼬리 위험에 대한 그런 경계심도 분명 작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전반적으로는 좀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좋고 전 세계 시장이 이제 우상향으로 돌고 있어서 이게 전반적으로는 그 경기가 좋아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와서 금도 올라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저거는 분명 시장에 어쨌든 그런 테일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일부 금 보유를 늘리는 투자자들이 일부 늘어난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가가 대부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서학금이라고 하는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인데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적지 않은 것 같고 또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실적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미국장이 올해 들어서 소위 대선이 있는 해에 올라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아셨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결국은 실적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실적이 좋았던 것이 M7. 네. 소위 M7의 그러니까 실적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 장세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는데 다만 이것이 점점 소수한테 집중되면서 좀 우려감을 자극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향후 2년 동안 바텀업으로, 그러니까 상향식 추정을 했을 때 향후 2년간 연평균 얼마나 성장할 거냐, EPS 성장률이. 그랬을 때 확실히 엔비디아가 가장 높죠. 거의 70%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연간. 그다음에 테슬라 17%, 메타 15%인데 테슬라는 지금 추정치가 계속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 숫자를 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좀 돼 있는 상태고 말씀 주신 대로 애플 같은 경우는 시장 평균만도 못해요. 지금 한 3%. 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많이 얘기하는 게 S&P 493, 500에서 7개 종목을 뺀 거를 보면 지금 연평균 한 3% 성장이고 올해는 지금 이익 조정 하향폭이 마이너스 한 6%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네. 지속적으로 눈높이가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실적 기대감으로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 건 엔비디아, 메타,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수준.
나머지는 실제로 실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거꾸로 말하면 워낙 그들이 좋기 때문에 실적으로 장세가 유지될 수도 있지만 그중에 한둘이라도 삐끗하면은 이 미국 주도의 그런 시장이 지속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실적 시즌에 집중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차 전지 양극재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거는 뭐 낙폭이 이거는 뭐 급락이라고 표현될 만한 그런 하락폭을 보이고 있고 엔캠만 계속 날아가고 있고 이런 현상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엔캠도 이거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이 펀더멘털 반영이라기보다는 이거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게 뭔가 쏠림 같은데. 글쎄요, 이제 개별 종목까지는 제가 이제 네, 뭐 뭐 수급까지 제가 체크를 못해서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큰 흐름은 올해 전기차 성장률이 급격하게 예상보다 못 나오고 있는 게 첫 번째 것 네. 같고요. 미국의 대장주였던 테슬라가 지금 지난달 지금 판매 대수가 처음으로 지금 생산이 판매보다 더 많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 이제 전기차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팔리는 속도가 둔화되겠다. 그러면 연관돼 있는 밸류 체인들의 실적이 생각만큼 안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그런 예상, 컨센서스가 좀 더 예. 확산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근데 그 종목들의 멀티플을 보시면 상당히 높았잖아요. 예. 지금까지. 지금 조정을 예. 받았어도 여전히 높습니다.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펀더멘탈 악재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테슬라는 그 일론 머스크도 자기 회사 주가 보기도 보고 그 친구도 차트 보는 것 같아요. 중요한 국면에서 꼭 코멘트를 하죠. 트위터 한 방으로 지금 일단 160%를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시간에 의해서 이제 오르고는 있는데 8월 8일 날 가서 로보택시를 뭐 표현을 보면 언베일이니까 네. 로보택시에 관한 베일을 벗겠다. 뭐 로보택시가 그날 뭐 출시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얼추 그 한마디로 지금 일단 현재 좀 급하긴 급한가 봐요. 그렇게라도 언론 플레이 내지는 립 서비스를 날리는 거 봐서는. 예, 사실은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나오면 좋죠. 근데 사실은 이 약속을 많이 했었던 거고. 예. 근데 다만 과거에 이제 사이버 트럭이 한 3년 전에 처음에 오픈해놓고 양산까지 한 3년 넘게 한 3년 걸렸지 걸렸죠.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과거의 그러한 경험들을 좀 감안하셔서 로봇 택시도 지금 그 기대감 수준 관리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하나증권 강남 파이낸스 WM센터의 이종훈 차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증권사의 ISA로 젊은 층의 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ISA 계좌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지난 1월달 정부가 ISA 계좌 세제 혜택 확대를 발표했었는데 덕분에 지금 ISA 신규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출시된 지 지금 8년 만에 500만 명 돌파했다면서요. 네, ISA 가입자가 올해 들어서면서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출시 8년 만에 돌파한 것인데요. 총 가입 금액은 25조가 넘었습니다. 16년에 출시된 이후에 가입자 수가 200만 명 내외에 머물러 있다가 지난 21년에 중개형 ISA가 출시되고 크게 증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직접 투자 활성화로 인해 증권사에서 직접 투자가 가능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ISA 가입자의 81.4%가 중개형 ISA 가입자입니다. 금투협회에서는 예금 중심의 저수익 금융상품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고수익 투자 상품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혜택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제 가입자 수가 늘어난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떤 혜택이 얼마나 늘어난 건지도 한번 또 놓치신 분들 위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ISA는 이제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죠. 개인이 여러 군데에서 만들 수는 없고 1인 1계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신탁형은 주로 은행에서 해서 이 정기예금을 주로 하고 중개형은 증권사에서 가입해서 주식, ETF 등의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가장 큰 혜택은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 200만 원 비과세 그리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배당주나 리츠, 또 국내 상장돼 있는 해외 ETF를 투자하면 유리합니다.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연 2천만 원씩 가입이 되고 최대 1억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 예금보다는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주식이나 ETF를 투자하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중개형 ISA가 인기를 끌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세제 혜택을 최대한 노리려면 3년이 지난 후에 3천만 원까지 연금 계좌로 이체 시에 10% 추가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이 추가로 세액 공제가 되는 거죠. 원래 이제 그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합산으로 최대 세액 공제 한도가 900만 원인데 여기에 300만 원 추가로 세액 공제가 돼서 최대 1,200만 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투자 중개형 ISA 가입자가 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이 가입자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담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ISA가 비과세 혜택이 있다 보니까 배당주와 해외 ETF를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배당주로 인식됐던 이 맥쿼리 인프라 그리고 국내 상장 대표 해외 ETF인 타이거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등의 이 많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렸고요. 국내 주식형 ETF야 원래 매매 차익이 비과세지만 이 해외 ETF 매매 차익은 15.4% 과세가 되기 때문에 ISA 계좌로 투자를 하면 이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어서 이 해외 ETF를 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ISA 이제 일본이 니폰에 N자 붙인 것 같죠. 니사 이를 통해서 이제 일본판 ISA인데 니케이 지수가 4만 돌파한 것처럼 정부도 그러면 그 점을 노리고 ISA 혜택을 강화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이 곧 IS를 통한 증시 상승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ISA 계좌에 대해서 이제 계좌 혜택을 더 늘리는 것이 아직 시행은 안 됐는데 사실 올 초에 정부에서 계획한 것은 이렇습니다. 연 납입 한도가 현재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5년간 최대 2억까지 할 수가 있고 비과세 한도도 현재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국내 투자형 ISA 계좌를 만들어서 기존에 가입 못하던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이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비과세가 아니라 15.4% 분리과세를 허용해 줍니다. 보통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40%대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15.4%도 상당한 혜택인 셈입니다. 다만 아직 확정은 아니고 조세특례 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국회 통과가 되어야 적용이 가능하겠고요. 이런 것들이 다 증시 부양책 가운데 하나인데 이걸로만 증시 상승을 가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연일 화제죠. 날이 풀리면서 드디어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에게도 역대급 보상금이 주어졌다고 알려지면서 경매 시장에서도 토지 보상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고 하는데요. 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고 또 경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주환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자 오늘 이제 보상 경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네. 그러면 일단 경매로 뭘 어떻게 보상받는 건지 또 그리고 토지 보상의 개념은 뭔지 요거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반인들이 접근할 때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요. 뭐 간단합니다. 경매로 토지 등을 내가 낙찰받았는데 이게 공개발이 되면서 수용이 돼요. 그리고 보상이 되는데 이 보상금이 내가 낙찰받은 금액보다 높다면 자동의 환가성이 있죠. 수익성과 환가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의 선별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것은 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 적용에 따라서 지구 지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수용을 하게 될 때는 경매 절차와 이 수용 절차가 별도로 가는데 그 간극을 잘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런 물건이 잘 나옵니까? 예. 많이 나옵니다. 아, 그 나오는 그래요? 이유가 이 대규모 공개발은 한번 지구 지정이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다 보면 당의 토지 소유자 등이 사유재산권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예. 환가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를 많이 당하게 되죠. 예. 그렇구나. 네. 특히 3기 신도시 계획이 이제 본격화된 2022년 이때 토지 보상 금액이 역대급으로 치솟았다고 하던데 그럼 최근에 이런 토지 보상 염두에 두고 좀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그럼요. 많이 있습니다. 경매에 나오게 되는 물건들 보면 이 네. 보상가가 높다고 해서 경매 감정가보다 100% 이상으로 낙찰되는 1차에서 높게 낙찰되는 사례도 있고 최근에는 그 어떤 기획부동산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땅을 매입해서 쪼개 팔면서 굉장한 수익을 내고 굉장히 과열되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 하락기에서는 환가성이 떨어지는데 여기는 국가나 지자체 등이 수용을 하다 보니까 자동 환가된다는 그런 부분에 메리트가 있고 종전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이에 대한 보상금 산정 기준도 오르면서 굉장한 수익을 내는 모델이 되다 보니까 투자의 어떤 선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설명 듣고 보니까 그게 기획부동산 측에서 걸려온 전화구나. 몇 번 전화 받았어요. 네네. 자기들 땅 좋은 걸 갖고 있다고. 네. 그래. 그랬는데 조금 더 들어볼 걸 그랬구나. 아니 이 개발로 인해서 보상이 예정된 토지들에 이제 투자하는 것이 보상 경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은 경매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이 경매 절차와 이 수용 절차가 두 개 기관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네. 경매 절차는 법원에서 하고 수용 보상에 대해서는 그 사업 시행자 쪽에서 하게 되는데 서로 업무적 연관을 갖지 않다 보니까 경매는 경매대로 채권 회수를 위해서 진행이 되고 수용에 대한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어떤 경매가 진행될 때 경매 감정할 때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법에 따라 진행이 되고 이 수용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법에 따라서 진행되다 보니까 하나의 물건을 평가할 때 그 평가를 동시에 하더라도 감정가가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경매로 낙찰받는 금액보다 보상가가 높냐 낮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조금 전문적인 지식은 필요하지만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에 맞추어서 준비하신다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가 낙찰받는 곳이 이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여부일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어떻게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그런 것들을 지금 찾아서 가는 건가요? 네네. 공법은 선계획 후 개발이라는 원칙론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특정 지역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개발을 하다 보니까 계획을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세우는 게 아니라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 환경 영향 평가 이런 내용들을 모두 거쳐야 되고 요즘은 이런 내용들 도시계획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진행된다면
이런 내용이 지자체 홈페이지나 아니면 국가정부중앙행정기관장의 그런 내용 고시 공고문 또 이런 것들이 개발 뉴스가 뜨고 또 이런 내용 등에 대해서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나오다 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사전에 거의 다 90% 이상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수용된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수용 직전에 그런 내용이 진행되는 절차 속에서 우리가 특정 지역이 곧 수용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이걸 조금 접근해 보면 이에 맞춰서 경매 물건을 해당 지역에서 찾을 때 어떤 수용 보상 경매에 접근하는 수용 모델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 근데 교수님 이렇게 설명 듣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진짜 수용이 될 만한 데를 잘 잡아서 기다리다 보면은 진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이쪽이 또 사기도 많이 칠만한 곳이네요. 요거 그렇죠. 곧 많이 문제됩니다. 그거 된답니다. 곧 네. 그거 된답니다 해서 샀는데 뭐 강간무소식으로 몇 년 가고 네. 십수년 가고 하면은 이제 그때 가면 이제 누가 좀 이거 안 사가나 싶을 때고. 예, 그렇죠. 그러네요. 뭐 어느 분야나 똑같은데. 그렇죠. 예. 일단 아파트 경매에서는 일단 등기부 등본 열심히 보라는 거는 그동안 공부했고요. 네. 지금 이쪽에서는 토지 경매는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네네. 이거는 또 뭡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토지 등기부 등본 요 정도는 아는데 네. 토지용계획 확인원이 뭔지를 모르는데요. 예. 이 토지용계획 확인원은 이 토지에 대해서 공법상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를 공시해 준 그런 국가가 인정한 문서입니다. 이런 문서를 보게 된다면 이 수용 예정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토지용계획 확인원을 보게 된다면 당해 토지에서 대규모 공개발이 이루어진다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로나 공원, 학교 등을 만든다. 이런 수용에 대한 얘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토지용계획 확인원을 보면 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 시설, 도로, 공원, 학교 이런 얘기가 찍혀 나오는 데는 수용 예정지로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타법에 대한 단이 있는데 타법에 대한 내용을 딱 보게 되면 거기에 무슨 지구, 가로 열고 무슨 법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대규모 공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옥길 공공주택 사업지구 뭐 이런 얘기가 써 있거든요. 네, 예. 그럼 이런 데는 정부가 또는 지자체가 이 지역을 수용해서 보상해주고 토목공사를 통해서 대규모 공개발해서 주택지를 공급하거나 산업단지를 공급하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네. 그럼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해당 지역이 수용 예정지가 된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죠. 예. 하지만 개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이게 빨라야 10년인데 네네. 보상금 지급도 그러면 이게 너무 일찍 들어가면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부분입니다. 두 가지죠. 대규모 공개발이 된다면 이슈가 돼요. 그럼 사람들은 대규모 공개발 이익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그 지역에 땅을 삽니다. 네. 근데 땅을 살 때 예. 그냥 땅을 살 때는 대규모 공개발의 개발 이익을 기대치를 보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장구역의 자연 녹지였다. 근데 예. 보금자리 주택이 됐다면 보금자리 주택이 된다는 거 보고 사람들이 일단 투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는 그냥 개발장구역으로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 대규모 공개발 이익을 보상금으로 주지 않는다는 거. 근데 말한 대로 전화 오는 데들이 기획부동산들이 장난치는 게 대규모 공개발 되면 그런 이익을 주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서 좀 비싼 값에 팔 때 일반인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 예,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 개발 계획이 지구 지정이 되고 국가 등이 예산을 세우고 그에 맞추어서 보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예. 걸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기간에 대한 걸 고려하지 않고 미리 투자하게 된다면 본인들은 이런 개발의 기대 원칙에 따라서 높게 낙찰됐고 근데 결국 보상은 장기적으로 지연될 때 그 시간 속에서 금융비용의 지출 이런 걸 본다면 경매 투자할 때 조금 신중해야죠. 그러니까 사업지구의 개발 계획이 됐고 그 개발 계획의 내용을 보면 언제 실시 계획이라는 게 나오고 조금 내용이 어렵다면 신도시에 대한 도시 설계요. 그리고 이런 설계 속에서 언제 보상이 시작된다 이런 계획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투자했다가 뭐 5년 10년 기다리면서 투자금이 묶여서 굉장히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네.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는 저런 지역들도 보상 자체가 거의 한 8년, 9년, 10년 지나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 예산이 언제 책정됐는가
이런 얘기들도 직접적인 시행자 쪽에 문의를 해보고 입찰에 들어가는 거 필요합니다. 법원에 물어보면 안 되고요. 경매 진행 기간이 법원은 모르고 저런 사업하는 게 LH라면 LH 등에서 저런 물건들 언제쯤 보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어보면 그 계획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요? 그런 걸 보고서 입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네. 자, 이제 이쪽이 이제 이슈가 되는구나. 예. 최근에 이 토지 보상 앞둔 강남구 그 개포동 쪽에 그 구룡마을 네네. 이게 경매에서 80억 원대 낙찰 소식이 들리네요. 네네. 아니 나중에 아무리 보상을 받는다 해도 이게 너무 비싸게 받으면 낙찰 받으면 손해일 수도 있는데. 네네. 저 요거 이제 과연 얼마를 써내야 되느냐 요 문제입니다. 예, 뭐 금액을 얼마라고 네. 확정지어 얘기하기는 네. 조심스럽지만 그렇죠. 예. 합리적인 투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투자는 아니었다. 일단 이게 개발이익 배제 원칙이라고 해서 저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 한다 하더라도 저 지역은 그냥 개발 장벽 토지이기 때문에 보상가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가 뭐 신도시 들어온다. 그럼 막 무조건 땅을 사는데 신도시 되면 그 땅이 내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보상금 받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뭐 신도시가 되는 개발이익이 나한테 온다. 절대 보상은 그렇게 개발이익까지 미래 어떤 가치 상승분까지 감정에 포함해서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물건마다 이 보상금 지급 조건들이 상이하고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경매가 진행되다 보면 뭐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종전의 어떤 투기적 성향 때문에 감정가가 높게 잡히면 거품이 끼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다 반영해서 이득으로 환가되고 투자한다. 이건 조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예. 사실 이미 개발 호재로 그 많이 알려진 곳들은 이미 가격, 시세 자체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보상 경매로 좀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 있다면 어딜까요? 좀 알려주세요. 예,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 보상 경매로 수익을 낸다. 그러면 이게 수용 예정지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네. 이 수용을 해서 보상해 준다는 것은 대규모 공개발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런 인접 지역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용인의 원삼. 이런 데는 대규모 공개발되면 주변 땅값은 계속 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 경매 물건 보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될 것 같고요. 평택에 있는 지제역 근처 이런 역세권 주변에 어떤 수용 예정지 그리고 그 주변에 수용된 공개발 인접 지역 투자도 괜찮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본다면 최근에는 이제 이런 대규모 공개발보다는 소규모 어떤 공개발도 있어요. 예. 뭐냐면 지자체 등이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등을 냅니다. 그러면 이런 데들은 지정되고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경매 물건이 나오면 아무것도 뭐 집도 못 짓는다 이런 사람들이 기피하거든요. 네. 저희 애들이 이제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800만 원짜리 어떤 그 도시계획설 부지를 투자해가지고 6개월 만에 뭐 3,200 수익 낸 거 이런 얘기들이 어떤 도시계획설 부지에서 경매 투자로 눈여겨볼 만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특정적인 도로 부지가 됐다. 그럼 이런 도로 부지가 된 지역들은 건축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럼 일반인들은 투자를 기피하고 주인은 이 땅이 행위자로 묶였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니까 결국은 경제적 부담으로 경매가 나오는데 이런 거를 감정할 때 보면 부동산 감정평가법은 이건 도로 부지니까 감정을 낮게 해요.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법에서는 여기는 도로 부지다. 감정을 낮게 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얼마인가. 이런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시는 것처럼 저게 한 800 정도에 받았는데 손실 보상금은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좀 환가됐던 그런 사례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뭐 월요일날 하는 이런 경매나 이런 코너가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시는 분들 같으면은 이쪽으로 소질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 차라리 저는 주식보다 이쪽으로 한번 공부를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 네. 항상 또 그렇게 또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그쪽에 광명하고 시흥 쪽에 또 토지 보상 안 돼서 난리라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경매 투자하신 분은 손해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주의할 게 무조건 이게 네.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수용 보상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시간이 오래 끌다 보면 이득은 나지만 시간 속에서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상대적 손실, 즉 겉으로 벌고 속으로 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보상 시기가 좀 빠르게 올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정확히 예측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게 불투명하다면 어느 정도 임대 수익성이 나는 뭐 그런 조그마한 상가 이런 걸 예. 받았다 보상받는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임대 수익 속에서 금융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시행자 쪽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국가나 국영기업체가 하게 되는 수용 예정지는 사업의 진행 속도가 다소 늦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되거든요. 그런데 지자체가 하는 그런 수용 예정지 사업들은 지자체의 어떤 선거 때 악용되는 그렇게 이용되는 공약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말 그대로 나가리 엎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데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손실을 좀 받을 수 있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개발장구역의 자연녹지였는데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고 실시계획을 짜다 보면 이런 데가 막 상업적으로 바뀌어요. 예. 그럼 이제 경매가 나올 때 이때 경매가 나오면 감정가가 상업지역으로 감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상업지역으로 감정돼서 높게 받았는데 보상은 상업적이 됐다고 상업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네. 원래 개발장 구역이었다면 개발장 구역으로 보상가가 나오니까 굉장히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네네.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겠죠.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지금 코스피가 보니까 외국인도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 시장 하단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네요. 네. 현대차, 기아, 완성차 업체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이 좀 네. 소외되는 그런 양상이네요. 환율도 2원 50전 상승 반전으로 또 돌았습니다.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